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입니다. 두 분 모셨어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그 코너 로고송 중에서 네. 가장 속이 시원합니다. 게스트들도 가장 네. 속 시원한,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한. 예, 거침없는. 거침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오늘 요 사이에 그 언론에서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아마 기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대변인이 없어요, 대통령실에. 부대변인도 없어요. 이재명 부대변인이 대변인 없이 있다가 대통령실 순방 그 일정 유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라는 게 오피셜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물러났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은 도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이라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규정이나 뭘 위반해서 책임을 졌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도의적 책임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걸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렇게 얘기하지 도의적 책임이란 말을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네. 뭐냐면 순방 직전에, 그러니까 아마 UAE 순방 갔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직전에 출입 기자들에게 보통 이제 사전에 그 일정을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기자들이 이거 취재하는데 필요해서 공유를 하는데 기자들에게까지 간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또 밖으로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유출했는지 몰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마 받았던 기자들 중에 일부가 유출했을 가능성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도의적 책임을 이제 물은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재명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근데 뭐 자기가 예컨대 순방의 내용들을 기자들한테 전달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하면 그걸 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실 내부에서도 이게 이재명 부대변인이 책임질 일인가?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 장윤성 기자가 대통령 출입 기자분들하고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출입 기자단에서 이거 유출한 사람 누군지 찾아서 고소 고발해라. 그러니까 라는 요청이 나왔어요. 있었다고. 네, 맞아요. 장윤성 기자 취재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걸 사실은 그렇게 못 해낸 거죠. 말을 하자면.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참 신기한 게 도의적 책임 말씀하시니까 네. 이 정부에서는 사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 도의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어찌 된 게 단 한 번도 도의적 책임을 지신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 정부 초기부터 이 비서관급은 굉장히 도의적 책임을 지고 많이 물러납니다. 맞아요. 예. 이기정, 이기주 두 분 이렇게 그 투닥투닥 했을 때 뒤통수, 왜 대통령 뒤통수에다 대고 함부로 질문하냐, 왜 쓰레빠 신고 하냐, 이때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 네. 위에 있는 행정관이 사퇴하셨어요. 김용태 맞아요. 대외협력비서관, 네. 네. 요 부분과 비서관이. 관련해 가지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그 9월에 강인선 대변인이 예. 외신 대변인으로 발령이 났어요. 저는 외신 대변인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 왜냐하면 외교부 대변인이 따로 있죠. 있는데, 예.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9월에 옮긴 이후로 이번에 이재명 부대변인까지 물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5개월째 어쨌든 대변인은 공석이다. 이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뭐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5개월 지나면서 임기가 9개월인데 5개월째 대변인이 공석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김은혜 홍보수석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홍보수석이라는 자리에 대해서도 대변인과 비슷한 거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대충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홍보기획, 대변인실, 해외 홍보, 대외 협력, 뉴미디어, 그러니까 각기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5개 비서관실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역할이 홍보수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서관실의 업무를 보고받아가지고 지시하고 조정하고 결정 사항을 이렇게 전달하고 뭐 이런 상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김은혜 홍보수석이 마치 대변인 같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대변인의 역할 그리고 이번에 거론되는 대변인 어떤 분인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 미디어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5개월째 공석.
자, 대변인 공석으로 오래 가면 기자들 취재 진짜 어려워지고 국민들도 대통령실의 공식적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외국은 어때요? 예?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언론에서 접하는 대변인 하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누군지 알겠어 이제 얼굴 보면 만나면 그렇죠? 악수할 기세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이제 카린 장피에르라고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변인인데요. 사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미 행정부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사실 굉장한 중요성을 그러네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가장 전면에 나서서 이 사람의 입을 전 세계가 주목을 할 정도인데 지금은 그 흑인 그 대변인이 있지만 원래 그 바이든 행정부 초창기에 16개월 정도 그 대변인을 맡았던 분이 젠 사키라는 여성 대변인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 지금은 이제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변인직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미 깊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자들한테 여러분은 내게 이의를 제기하고 밀어붙이고 나와 논쟁을 벌였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작동하는 민주주의다. 책임감과 토론이 없다면 정부는 그리 강력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당신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였고 사실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사실 강한 정부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너무 정답이라서 그러니까요. 너무 정답인데. 근데 이분이 무려 16개월간 가진 언론 브리핑 횟수가 224회거든요. 이게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에 91%의 브리핑이 열렸다는 의미래요. 거의 매일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게 대변인이라는 존재가 그냥 부대변인이 뭐 대충 때우어도 되는 또는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보도자료 뿌려주고 사진 뿌려주니까 이거 그냥 받아 쓰세요. 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그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변인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회사에 사퇴서도 냈다라고 지난달에. 해요. 예. 예. 맞아요. 이분 어떤 분이신가요? 대변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도훈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전 총장 기억나시죠? 네네. 반기문 전 총장이 한때 대선에 나오려고 했었잖아요. 네. 중도에 포기하시지만 그때 대변을 했던 분이에요. 어. 그전엔 서울신문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에서 기자 경력을 쌓으셨고 그리고 나서 반기문 측 대변인을 맡았다가 이제 중도 하차하니까 문화일보로 들어가서 이제 문화일보에서 기자 생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분이 쓴 칼럼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단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런 칼럼들을 썼어요. 이거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바이든 날리면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10월 4일 날 칼럼에서 외교 참사는 북한을 옹호하는 진보 정권에서 잦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외교 참사는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고 적고 그 뒤에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의 실무적 실수를 참사로 보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칼럼 썼고요. 기가 막힌 관점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썼냐면 그 뒤에 10월 17일자 칼럼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한반도 핵 균형이 돼야 한다고 썼고 이 칼럼의 제목이 한국의 핵 보유는 이제 정당방위다 이렇게 썼어요. 상당히 위험한 이 발언이거든요. 이런 칼럼을 썼고요. 미 국무부에서 굉장히 경로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11월 28일 칼럼에 2022년 최악의 정치인 후보는 청담동 술자리 괴담을 유포한 야당 대변인 대통령 부인의 공공외교를 가짜뉴스로 섞어 비난했던 의원 대통령 흔들기를 정치적 입지로 삼은 야당 정치인을 꼽았습니다. 결국 그리고 또 하나 12월 22일 가려면 노조의 이념 정치 과잉 해소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 문제나 북한 문제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좀 우에 상당히 좀 많이 편향돼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논리를 편다거나 네. 노동개혁을 얘기하면서 노조의 이념 정치 과잉 해소해야 된다 이런 네. 논리를 접근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야당에 대해서 상당히 그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딱 네. 맞네요. 그렇죠. 사실 이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 대변인이라면은 굉장히 적확한 인물을 찾지 않았나. 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후보자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납득은 갑니다. 그분이 그런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와 전어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어제까지 논설 네. 친정부 논설 쓰다가 대변인으로 가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토론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쌍이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에 대변인은 없는데 김건희 여사의 미디어 노출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활동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 예.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만나서 치료 약속했던 그 소년 당시 조명을 켰네 안 켰네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실로 어제 초청돼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도된 사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던 로타군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사실 이 소년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14살인데 이 소년을 이렇게 무릎 위에 앉힌 모습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14살 정도면요. 남자아이의 14살 남자아이를 우리가 배려를 하고 미리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행동들은 철저하게 너무나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어떤 포즈라든지 사진이 되지 않았나. 지금 유튜브로는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 네. 김건희 여사가. 그다음에 그리고, 예, 또 다른 사진도 하나 나온 게 있던데 이 사진과 딱 대비되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 차는 사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병 앓고 있었으니까 제가 네. 축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공을 선물을 하신 거예요, 윤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네. 이제 직접 그 좁은 곳에서 실내에서 축구공을 차는 모습이 또 연출이 됐죠.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거는 도대체 이 사진들이 각각은 왜 이런 사진을 썼는지 알겠어요. 축구공 차는 거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 잘 보살펴준 덕에 건강을 되찾았다. 네. 이 메시지를 내고 싶었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이걸 왜 안고 있습니까? 아프다는 겁니까, 아직은? 아니, 건강해졌다는 거야.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아픈 학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진에 뭐라고? 대해서. 그러니까 2달 전에 캄보디아에서 이 로타군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야위어서 가뿐하게 들었는데 오늘은 힘겹게 들어올렸다. 그만큼 로타군이 건강해진 거다. 보자. 어이구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모가 이러고 들지 않았을까. 아우 많이 무거워졌구나. 너 많이 건강해졌구나.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그 로타군을 홍보를 위한 장식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비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캄보디아 가서 그 사진을 찍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빈곤 포르노 논란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빈곤이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뭔가 기부금을 걷어내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데 홍보 수단으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이용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논란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일부러 보란 듯이 한 번 더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럴 수 생각이 있다고 들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고 또 이렇게 상당히 아이가 14살이면 크잖아요. 만 14세니까 우리나라 네, 그냥 네, 세는 네. 나이로 하면 15살인가? 그러니까요. 근데 중이? 보통은 15살 아이를 이렇게 앉지는 않죠, 사실은. 예. 포옹을 조심해야 하거나 되죠. 예를 들면 예, 사실 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데 안 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 홍보성 사진을 찍은 거 아닌가 진짜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 월드비전이나 이런 그 제3세계 그 가난한 아이들이나 그 구호를 위한 단체들 보면은요. 이런 사진 기부금 받기 위해서 이런 사진 쓰지 마라라고 하는 국제적인 매뉴얼이 네, 맞아요. 있고요. 네. 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그렇게 안고 이렇게 부각되게 아는 사람을 부각되게 찍은 사진이 잘못된 예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진 절대 찍지 말아라 하는 예로 나와 있어요. 근데 보란 듯이 한 번 더 찍으셨다. 이런 논란을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메시지가 좀 동일했으면 좋겠고 건강하다는 건지 아직도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건지 사진만 봐서는 메시지 자체가 충돌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면 돌파와 오기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기냐 정면 돌파냐. 예. 예.
자, 이제 외신 하나 짚어볼 차례입니다. 문희정 평론가가 이번 주에 주목한 눈에 띄는 외신 뭐가 네. 있을까요?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연금 어. 문제를 놓고 상당히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 보도될 때 연금 개혁이라는 헤드라인이 다 나와요. 근데 사실 네. 저는 제발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표현을 쓸 때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개혁이라는 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금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 그러면 사실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편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조금 더 간다면 개악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다 개혁과 관련해서 이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재선에 선거를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임기 때부터 42개로 나뉘어져 있는 프랑스의 연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손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그 논의가 중단이 됐다가 네. 지난해 이제 재선에 나오면서 또다시 그 공약을 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으니까 난 다시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그 정년의 연장 2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62세에서 연금 수령 연한을 예. 64세로 이제 2년 미루는 2년. 거죠. 지금까지는 62세 때부터 이세였지만. 연금을 받았는데 64세 때부터 받아라. 네. 그리고 연금 100%를 다 받으려면은 총 43년간 일해라. 지금까지는 42년간 일하면 됐는데. 그리고 대신에 연금 조금 올려줄게요. 그전에는 135만 원 정도 됐는데 160만 원 정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대한민국은 땡큐 할 것 같은데. 마크롱식 연금 개편 방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땡큐 할 거.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뒤로 더 그 연금을 수령 개시하는 그 시점을 더 그렇죠. 뒤로 네.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방안에 프랑스 국민들은 저지난주에는 100만이 모이고 뭐 이번 주에는 200만이 모여서 근데 이게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항상 경찰 추산과 그 행사를 주최자 추산. 주최하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네. 지금도 1차에서는 노조 측에서 그러니까 8개 노조가 12년 만에 대규모로 연대 파업을 벌인 건데 첫 번째 19일 날 있었던 파업 때는 200만 명이었어요. 노조 추산. 그리고 네. 이번에는 280만 명. 노조 추산. 예, 노조 추산. 자, 경찰 추산 들어갑니다. 예, 경찰 추산은 첫 번째는 120만 명 정도 됐고 이번에는 127만 명. 7만 명 늘었네,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경찰 추산으로는. 여튼 100만 명 넘는 집회가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이 프랑스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것도 괜찮은데 160만 원 64세부터 받는 것도 그만하면 땡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다르죠. 이거 안 된다. 다르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첫 번째로 이게 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 자체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국민연금을 가지고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를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길게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금이 소득 대체하는 비율 자체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프랑스 사람들은 일찍 은퇴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조금 생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예. 자, 지금 이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가 첫 번째 프랑스는 시민혁명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단 1번. 그렇죠. 정부 우리와 합의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그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회색 지대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정년을 연장을 하면 우리 생각에는 정년 연장되면 그때까지 일을 다 하는 걸로 감안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네. 사실은 정년을 연장을 해도 육체 노동을 하는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찍 퇴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월급이 끊겼고 연금 받을 때까지 시간이 중간에 붕 떠버린데 이 회색 지대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요. 예. 우리나라도 굉장히 깁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기간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율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연금과 관련해서 약간 애드벌룬 띄우기, 간복이 아닌가 싶은 그런 보도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국민연금 있죠. 관련돼서 지금 한국 언론에서 네. 한국 언론의 보도 네. 양상 좀 한번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좀 말씀하신 해주시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씩 잠깐 흘려요. 흘려가지고 여론 떠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불만이 많다 그러면 주워 담고 다시 좀 있다가 하나 또 다른 거 던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럼 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론은 역할을 원래 네. 지금 프랑스에 관련된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도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외신 이 프랑스의 이런 집회에 대해서 시위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보도해요.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웃기는 건요 우리나라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하고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언론이 노조나 아니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연금 제일 많이 내고 네. 또 그 연금으로 인해서 내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월급쟁이들입니다. 그렇죠. 노동자들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부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거의 없어요. 그 보도를 보면 외신에 사실 그대로 이제 번역한 보도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용되는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데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마크롱이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그 폐지했던 부유세부터 그게 4조 원이 넘습니다. 네네. 그거부터 자꾸 연금 고갈 얘기하고 국가재정 얘기하는데 그러면 부유세는 왜 폐지했느냐. 그리고 왜 실제로 정말 더 많은 부를 계속해서 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로부터는 돈을 거두려고 하지 않고 정작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털려고 하느냐. 정말 마크롱은 부자들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노동자들의 목소리,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는 노동자들, 월급쟁이들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연금과 관련된 토론이었으면 좋겠다. 언론의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까지.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